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 사건은 스페인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2009년 바르셀로나에서 한 노모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지하실에 음료를 가지러 내려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 조각으로 분해된 막내 아들과 임신 8개월의 예비 며느리가 버블랩에 감싸진 채 냉동고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200자루가 넘는 칼을 찾아냈고 범행 계획이 모두 적힌 노트 한 권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잔혹했을까요? 2009년 7월 28일 저녁 7시경 스페인 바르셀로나 경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한 노인이 자녀들과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가봤는데 문이 잠겨 들어갈 수가 없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주소는 카나마트 주택단지의 3층짜리 빌라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클라라였고 이 3층 빌라는 그녀와 전 남편 명의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원래 가족이 모두 이곳에 살았지만 부부 사이가 틀어져 10여 년 전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전 남편은 빌라를 떠났고 클라라는 미혼인 둘째 아들 마리오와 함께 프레미아로 이사했습니다. 셋째 아들 우고 페레르 메드라노와 첫째 아들 헥토르 페레르 메드라노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03년에는 우고도 집을 나가 혼자 임대주택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이 집에는 헥토르와 그의 아내 수사나 페레스 마라코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달 전 우고가 뜻밖의 실직을 했고 그의 여자친구랑 쉔즈도 임신 중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두 사람은 다시 빌라로 들어왔습니다. 이 빌라는 2층 구조의 지하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헥토르 부부는 2층에, 우고와 량 쉔즈는 1층에 살았고 두 부부는 주방과 식당, 정원, 지하실 등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두 부부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헥토르 부부는 과묵하고 외부와의 왕래가 거의 없었던 반면 우고와 량 쉔즈는 밝고 외향적이어서 매주 친구들과 만나 모임을 하고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7월 25일에 우고 부부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팀을 짜서 게임을 하기로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두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친구 니콜라스는 걱정이 커졌고 처음에는 임신 중인 양 쉔즈가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온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니콜라스는 바로 빌라로 찾아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때 문을 연 사람은 우고의 형 헥토르였습니다. 헥토르는 니콜라스에게 동생과 예비 며느리는 교회로 놀러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콜라스는 몹시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니콜라스가 아는 우고라면 계획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 반드시 미리 전화로 알려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고는 이전에 량 쉔즈는 25일이 쉬는 날이고 26일에는 정상 출근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로 놀러 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불안한 니콜라스는 양 쉔즈의 여동생에게도 연락했지만 그녀 역시 우고 부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곧 우고와 량 쉔즈가 연락 두절이라는 소식은 친지와 지인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머니 클라라는 서둘러 큰아들 헥토르에게 전화해 상황을 물었지만 헥토르는 끝까지 동생과 여자친구가 여행을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라라는 일단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28일 오후 16시가 조금 넘어서 클라라는 헥토르의 전화마저도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걱정을 참지 못한 클라라는 직접 빌라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자신의 열쇠로는 빌라 대문이 전혀 열리지 않았고 결국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라라의 허락을 받은 경찰은 1층에서 완전히 잠기지 않은 통유리 창을 통해 빌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실종된 우고 부부가 사실은 줄곧 이 빌라 안에 있었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내부로 들어가 보니 대문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걸어 두었기 때문이었고 열쇠는 여전히 자물쇠 구멍에 꽂혀 있었습니다. 집안은 다소 어수선했지만 문과 창문은 멀쩡했고 담장에는 누군가 올라탄 흔적도 없어 외부 침입 가능성은 대체로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두 부부가 볼 일이 있어 함께 외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시선을 끄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1층 침실의 침대 옆 탁자 위에 량 쉔즈의 크로스백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와 우고의 신분증과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외출이나 여행을 간 거라면 이런 서류를 집에 두고 갈 리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가 혹시 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색 영장이 없었고 형사사건인지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색 과정에서는 별장 안에서 한눈에 확인 가능한 물건들만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서랍이나 일기장, 상자처럼 사생활과 관련된 물건은 함부로 손댈 수 없어 유의미한 단서를 많이 찾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하실도 한 차례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었고 구석에 냉동고 한 대가 있었지만 그때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권유로 클라라는 그날 밤 별장에 머물며 아이들이 갑자기 돌아오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우고의 친구들도 별장에 찾아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우고 부부의 행방 가능성을 따져보려 했습니다. 점심 무렵 클라라는 모두를 대접할 냉음료를 꺼내기 위해 지하실의 냉동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냉동고 문을 여는 순간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냉동고 안은 플라스틱 포장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중 하나에서는 하얀 물체가 반쯤 드러나 있었는데 사람의 팔다리 같은 잔해로 보였습니다. 클라라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소리를 들은 친구들이 곧바로 지하실로 달려왔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냉동고 안에서 총 4개의 신체 일부 포장물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이 확인한 결과 이는 실종된 우고였습니다. 냉동고 맨 아래에는 더 작고 비교적 온전한 여성의 유해가 들어있는 또 다른 봉지가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하게 나온 상태였기에 피해자인 양 쉔즈의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습니다. 두 시신은 모두 버블랩으로 감싼 뒤 테이프로 칭칭 감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두 시신은 실종된 우고와 양 쉔즈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법의학 감정서에 따르면 우고는 칼에 8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자상 절단면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우고의 시신이 분해된 이유가 그의 체격이 커서 그대로는 냉동고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반면 양 쉔즈는 기계적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머리는 둔기에 맞아 큰 충격을 받았고 입과 코 주변에는 멍이 있었으며 목에는 뚜렷한 목졸림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팔에는 방어흔도 확인됐습니다. 법의학자는 당시 한 사람이 그녀의 입과 코를 막고 다른 한 사람은 가슴 위에 올라타 압박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혈액에서는 알코올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양 쉔즈는 임신 후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하므로 생전에 강제로 마시게 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대체 어떻게 살해된 걸까요? 그리고 사라진 헥토르 부부는 어디로 간 걸까요? 경찰은 곧바로 별장에 대해 전면 수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버블랩과 검은 비닐봉지, 고무장갑, 전기톱, 도끼, 포장용 끈, 전기충격기, 각종 칼 등 다량의 물증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칼은 거의 모든 방에 있을 정도로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총 200자루가 넘었습니다. 주방에만 50자루가 넘게 있었습니다. 과도, 단검, 식칼 등 종류도 형태도 다양해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중 칼 3자루에서는 우고의 혈흔 반응도 확인됐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헥토르의 침실에서 여러 권의 노트도 발견했습니다. 노트에는 범행에 필요한 도구 목록이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이 현장에서 확보된 물건들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노트의 범행 계획 전체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전 준비 단계부터 범행 시점 선택, 시신 처리 방법, 범행 후 혐의를 벗기 위한 방식과 경찰 신문에 대비한 답변 시나리오까지 적혀 있었고 심지어 우고 부부의 생활 습관, 별장 내부와 주변 거리의 평면도까지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획은 조리 있고 치밀했으며 단계마다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일부 노트에는 양가 부모의 생활 패턴까지 기록돼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표적이 우고 부부만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노트들만 봐도 범인의 모든 행동이 사전에 세밀하게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사전 계획은 이렇게까지 철저했는데 범행 후의 뒷정리는 오히려 점점 급하게 진행된 듯 했고 곳곳에 허점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범인이 혈흔을 처리한 방식과 시신을 분해한 수법이 헥토르의 책장에 있던 드라마 덱스터 DVD 세트의 내용과 매우 흡사했다는 점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법의학 관련 지식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안의 분해 기술과 혈흔을 없애는 방법이 이번 사건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현장에 남은 혈흔이 극히 미미해 경찰은 7월 29일 첫 현장 감식 당시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사흘 뒤 루미놀 시약을 사용한 뒤에야 계단과 거실 소파 2층 화장실 일대에서 혈흔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사전에 바닥과 벽면에 버블랩과 비닐을 깔아 피를 흡수하게 만든 뒤 범행 후 그 재료들을 모두 폐기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신 절단면을 분석한 결과 분해에 사용된 도구는 전기톱과 도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들에는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는 범인이 현장 정리 과정에서 범죄 은폐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밀해도 한 번의 실수는 남는 법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시신을 숨겨둔 냉동고가 결정적 흔적을 남긴 겁니다. 시신을 담은 비닐봉지와 냉동고 손잡이에서 모두 헥토르의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또한 노트의 내용은 필적 감정을 거쳐 헥토르 부부의 글씨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의학적 소견상 우고 부부의 사이는 모두 여러 사람이 협력해 공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헥토르 부부가 진범이며 두 사람은 범행 후 죄를 두려워해 도주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습니다. 왜 그들은 이후 처리 과정에서 계속 허점을 드러냈고 도주하면서도 노트처럼 명백한 증거를 가져가지도 없애지도 못했을까요? 이 지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집안의 둘째 마리오입니다. 사실 노트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경찰은 잠시 마리오에게도 의심의 눈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고 부부가 연락 두절된 7월 25일 당일 마리오가 마침 별장에 들렀기 때문입니다. 마리오의 기억에 따르면 그날 그는 친구와 별장 근처의 댄스홀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고 밤에는 별장에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고 너무 늦게 돌아가 형제들의 잠을 방해할까봐 그날 밤 23시쯤 별장으로 돌아가 열쇠를 챙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도착하자 마리오는 형수 수사나가 마당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사나는 그를 보자마자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마리오가 계속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이 지나서야 큰형 헥토르가 나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마리오는 그날 밤 이곳에서 잘 거라고 말하며 왜 이렇게 늦게 문을 열어줬는지 물었습니다. 헥토르는 내가 갑자기 올 줄 몰랐고 집이 너무 어수선해서 보여주기 싫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오는 그때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가 열쇠를 챙기려 했는데 침대 위에 침대 커버와 이불 커버가 사라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시 큰형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헥토르는 잠시 멈칫하더니 친구가 너무 더러워서 버렸고 새로 바꿀 예정이라며 마리오에게 그날은 1층 손님방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마리오는 더 묻지 않았고 열쇠를 챙겨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새벽 3시쯤 마리오는 별장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잠시 TV를 보았습니다. 그 사이 지하실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술을 너무 마신 탓에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잠깐 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그는 무거운 물건을 끄는 듯한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오후 13시에 일어나 보니 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리오는 큰형네와 셋째네 두 가족이 모두 교회로 놀러 나간 줄로 생각했고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오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은 바로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헥토르 부부의 뒷정리 리듬을 깨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별장에 도착했을 때 헥토르는 범행 현장을 정리 중이었고 수사나는 마당에서 그를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범행이 들킬까 두려워 급히 대문을 잠갔고 남편과 함께 거실을 서둘러 정리한 뒤 시신을 지하실로 옮겼다는 겁니다. 헥토르는 원래 내내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마리오에게 문을 열어줄 때 둘째의 의심을 피하려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이후 마리오를 상대하느라 정신이 팔린 채 지하실로 내려가 시신을 처리하면서 장갑을 다시 끼는 걸 깜빡했고 그 때문에 결정적인 지문이 남게 됐다는 추정입니다. 우고 친구들의 진술도 종합됐습니다. 7월 24일 정오 무렵 일행은 별장에서 모임을 가졌고 그때 량셴즈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오후 16시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뒤 별장에는 우고와 헥토르 부부만 남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량셴즈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헥토르와 수사나가 공모해 우고를 먼저 공격했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전기 충격기로 우고를 기절시킨 뒤 결박했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저녁에 량셴즈가 귀가하자 그녀 역시 곧바로 희생됐습니다. 이후 헥토르 부부는 계획대로 시신을 처리하고 현장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리오의 돌발 등장으로 인해 지하실 냉동고에 급히 시신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친지와 지인들이 오고 부부의 행방을 확인하러 별장에 들이닥치자 헥토르 부부는 범행이 곧 드러나리라 판단했고 7월 28일 차를 몰아 허둥지둥 도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증거를 처리할 틈이 없어 여러 범죄 흔적이 별장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범인으로 특정되자 카탈루냐 경찰은 즉시 헥토르와 수사나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7월 28일 전원이 꺼진 뒤 계속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나의 직장에 연락해 확인한 결과 그녀는 이미 장기 병가를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경찰은 그들이 프랑스로 도주 중임을 파악했고 프랑스 국경수비대의 정보를 공유해 차단을 요청했지만 며칠 동안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9월 16일 프랑스 경찰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북동부의 한 해안 도시에서 헥토르와 수사나를 체포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순찰 경찰이 주차장에서 정기 검문을 하던 중 두 사람의 눈빛이 불안하고 행동이 수상해 조사에 협조하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순찰 경찰이 차량을 추가로 수색한 결과 짧은 칼 몇 자루와 플라스틱 테이프 한 롤, 그리고 두 사람의 신분증이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정보 대조 끝에 두 사람이 스페인 경찰이 수배 중인 살인사건 용의자임이 확인됐고 즉시 경찰서로 연행한 뒤 카탈루냐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9월 하순 헥토르 부부는 바르셀로나로 송환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내내 두 사람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해자인 우고와 양 쉔즈가 전혀 모르는 타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범인이 범행 경위를 밝히지 않자 경찰은 우고의 지인과 이웃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를 두 가지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별장을 독차지하려는 욕심, 둘째는 오랜 기간 우고 부부의 생활을 질투하며 쌓인 원한이었습니다. 친구 니콜라스에 따르면 우고 부부가 별장으로 다시 들어온 뒤 형제 사이의 충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한 달쯤 전부터 헥토르는 우고에게 두 집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갈등이 크니 부모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별장을 팔고 각자 따로 살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고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활 속 작은 마찰은 어쩔 수 없고 집을 팔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그 별장은 가족 공동의 재산이었고 둘째 마리오와 어머니도 종종 와서 지내곤 했습니다. 형제는 의견이 갈린 채 오랫동안 다퉜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일은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 결론은 사실 두 형제의 삶의 태도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헥토르 부부는 거의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수사나는 직장을 제외하면 타인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헥토르는 오랫동안 집에 머물며 일도 하지 않은 채 사회적 관계가 전무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은 인격장애를 지니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우고와 양 쉔즈는 친지와 이웃 사이에서 평판이 매우 좋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그들은 가끔 별장에서 친구들과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외로움에 익숙해진 헥토르 부부에게 이는 극도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고 부부가 들어오면서 헥토르 부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고립된 편안한 상태는 완전히 깨졌고 그들은 일상에서 생기는 여러 갈등을 더욱 견디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헥토르 부부를 무너뜨린 마지막 방아쇠는 아마도 양 쉔즈의 임신이었을 겁니다. 한 경찰관은 헥토르와 수사나가 결혼 10년 동안 끝내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그들이 늘 싫어하던 우고 부부는 곧 새 생명을 맞이할 상황이었고 그 아이까지 같은 별장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두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우고 부부가 별장 안에 아기방을 정성껏 꾸미고 매일 친지들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며 그 행복은 헥토르 부부의 질투를 완전히 폭발시켰고 결국 아기가 커져 무모한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2011년 가을 이 사건의 수사는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헥토르 부부를 상대로 살인 혐의 2건과 강제 낙태 혐의 1건으로 기소했습니다. 2012년 5월 카탈루냐 법원은 헥토르와 수사나에게 각각 징역 38년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최소 25년을 복역한 뒤에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 낙태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양 쉔즈가 피살 당시 임신 중이었고 그녀의 죽음이 간접적으로 태아의 생존 불가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또한 두 피고인에게 병적인 인격적 특성이 있더라도 완전한 책임 능력을 갖춘 정상인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었으므로 정신 이상이나 심리 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사유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우고는 겨우 30세였고 양 쉔즈는 26세였습니다. 그녀 뱃속의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햇빛을 볼 날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어야 할 세 식구의 삶은 공사가 절반쯤 진행된 아기방처럼 비극 속에 영원히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림자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팔로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탕모의 사고는 태국 인터넷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이 그녀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사건에 의문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사는 갑자기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사건의 주인공은 태국 여배우 니다 파라차 위라퐁이며 모두는 그녀를 탕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1984년에 태어나 3살 때 부모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고 얼마 후 어머니는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모는 아버지와 임대주택에 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녀는 뛰어난 외모로 스카우트 됐는데 그 당시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예계에 입문하여 생애 첫 번째 광고를 촬영하였습니다. 2002년에 탕모는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후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출연하여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탕모는 여러 역할을 연기했고 본인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학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4월 5일 23살의 탕모는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탕모는 차 밖으로 날아가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성형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2013년에 그녀는 만난 지 6개월 된 가수와 약혼을 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탕모의 약혼자는 콘서트에서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사실이 정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탕모는 매우 슬펐지만 다행히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간에 탕모는 프리랜서 아티스트가 되어 본인만의 매니저를 두게 되었습니다. 2019년 그녀는 다시 또 한 번의 상승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 흩날리는 나뭇잎이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악역을 맡은 탕모도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성전환 수술을 한 조카가 고모인 탕모의 남편을 빼앗는 것인데 탕모는 고모 역할을 아주 잘 소화해냈습니다. 탕모의 인기는 많아졌지만 사실 그녀의 삶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그녀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해 가을에 심각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가 된 탕모는 학업을 마치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비싼 치료비도 본인이 책임져야 해 부담이 아주 컸습니다. 그녀는 자금이 부족해지자 친구에게 돈을 빌렸고 1000만 바트, 하나로 약 3억 7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빚을 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자신이 입었던 옷을 팔기 시작하며 매체의 보도에도 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다 2년간의 노력에 그녀는 반 정도의 빚을 갚고 또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 탕모는 랑싯대학교를 졸업하여 아버지와 약속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탕모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공부를 더 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본인의 성장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운명이 순탄치 않은 만큼 탕모는 아주 강인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가 이혼하고 사고로 얼굴이 망가졌고 파혼하고 우울증을 겪었으며 실업하고 빚을 지고 또 가장 친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탕모는 불과 38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은 사고로 결론날 것 같았지만 사람들은 탕모 사건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의 황당한 발언과 마지막 결말은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탕모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해친 것일까요? 2022년 2월로 돌아가 알려진 전체 과정을 살펴봅시다. 2월 24일 태국 방콕 3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는 짜오프라야 강에서 작은 보트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탕모와 그녀의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당초 언론에서는 그들이 전부 탕모의 친구들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 그녀는 매니저를 제외한 다른 4사람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의 여성 샌드는 매니저의 친구였고 남자 셋은 배의 주인인 포와 그 두 친구였습니다. 그날은 포가 사람들을 초대하여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한 겁니다. 매니저는 화장을 하기 위해 탕모의 집으로 갔었는데 두 사람이 늦게 도착하여 포는 우선 배에 연료를 채우며 다른 친구를 픽업하였습니다. 그러다 전부 모인 후 그들은 2시간 정도 식사를 한 뒤 8시쯤 보트를 타게 됐습니다. 보트를 운전한 사람은 로버트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라마 7 방향에 있는 논타부리를 향해 떠났으며 보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트에 탑승한 지 2시간이 지난 10시 40분쯤 태국의 경찰서에는 누군가가 보트 위에서 미끄러져 강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부두에 도착한 후 사건을 신고한 사람을 통해 물에 빠진 사람이 바로 배우 탕모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은 곧바로 인터넷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탕모의 연예인 친구들은 곧바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현장으로 가 구조팀과 함께 짜오프라야 강에서 수색 구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수색과 구조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조수 시간이어서 조류가 매우 빨라 수색 구조 진행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강변 주민들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 집안의 모든 조명을 켜놨습니다. 한밤중에 수온은 극도로 낮았으며 탕모가 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물에 빠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차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인양 작업에도 아무런 결과가 없었지만 구조팀은 인양 계획을 다시 짜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으로 탕모를 찾는 수색팀은 더욱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구조팀, 그리고 해군의 잠수팀과 해군 감시팀이 전부 출동하였습니다. 이후 탕모의 어머니와 남자친구도 수색 구조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짜오프라야 강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났는데도 탕모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2월 26일 아침 탕모의 어머니는 스님의 인도로 짜오프라야 강으로 가 꽃을 뿌리며 딸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정오쯤에 수색 구조대는 어머니가 기도한 곳 근처에서 이미 숨진 탕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탕모의 남자친구는 슬픔에 빠져 현장에서 통곡하다가 결국 기절하였습니다. 탕모가 숨졌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짜오프라야 강으로 가 추모하는 꽃을 놓았습니다. 전 국민은 그녀의 참변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법의학자의 판단에 따르면 탕모는 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한 물질이 없었고 몸 위에는 상처가 많았었는데 아마 선미의 프로펠러로 생긴 것 같았습니다. 상처가 물에 빠지기 전에 생긴 건지 물에 빠진 후 생긴 건지 판단할 수 없어 경찰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탕모와 함께 있었던 5사람들의 행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돌리자 그들이 진술한 것과 사고 발생 후의 행동, 그리고 사건에 대한 처리 방식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탕모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은 탕모의 일행에게 다음날 아침에 사건에 대해 진술해야 되며 바로 탕모를 수색하여 구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사람 모두 사람들 몰래 현장을 떠났습니다. 매니저는 새벽 3시쯤에 떠났다고 했지만 CCTV에 그들은 1시 10분경 떠났습니다. 매니저는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탕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인이 책임지던 연예인이 위험에 처했지만 그는 바로 탕모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새벽 2시 이후에 차례로 주유소에 도착했는데 CCTV 속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뭔가 의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경찰서로 가 진술하기로 한 5명은 전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들은 한동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도 수색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이튿날 오후에서야 그들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전부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그들은 전부 탕모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보트에서 놀고 있었는데 2시간쯤 지나자 탕모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선주포는 화장실이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그는 화장실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할 수 없이 탕모는 선미로가 볼일을 보게 됐습니다. 이 점이 아주 이상했는데 탕모는 연예인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볼일을 봤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그녀는 보트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었기에 볼일 보기는 더욱 힘들 것이었습니다. 이에 매니저는 탕모가 한 손으로 수영복 아랫부분을 옆으로 밀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탕모가 정말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탕모는 매니저 외에 다른 사람들과 친분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탕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모로 가는 것을 알고 다른 곳을 본다고 하더라도 보트가 아주 작아 모르는 이성들 앞에서 볼일을 본다는 것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운전자에게 부탁해 배를 먼저 근처에 정박한 후 화장실을 찾는 게 더욱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한 목소리로 탕모가 선미에서 볼일을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추후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함께 보트에 탑승한 샌드라는 다른 여성은 현장에서 발생한 장면을 몸으로 재현하였습니다. 그 당시 샌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앞을 보고 있었으며 샌드만 선미에 누워 다리를 선미에 두었습니다. 탕모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샌드의 다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균형을 잃어 뒤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점점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탕모가 갑자기 손을 놓아 물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탕모가 선미까지 걸어가다가 흘린 포도주를 밟아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주는 배가 운행 중이라 누구도 탕모가 물에 빠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탕모가 배에서 떨어진 걸 알게 되자 그들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고서도 그들은 1시간 넘게 탕모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100만 명의 사람이 그 생방송을 시청했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과정을 대중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타가, 더욱이 여성이 자신의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탕모가 발견된 후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녀의 옷은 벗겨진 적이 없어 경찰은 선미로가 볼일을 봤다는 말이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보트가 정박한 후 어쩌면 탕모를 다치게 했을 프로펠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인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비정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프로펠러를 찾기 시작했는데 언론의 압력으로 경찰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인양한 프로펠러는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트에 탄 여성인 샌드도 탕모 사건에 대해 공개 생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탕모 얘기를 하다 웃음이 터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눈치를 받은 후에야 엄숙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을 가장 믿지 못한 사람은 탕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신의 태도와 의문을 표현하였습니다. 탕모와 다른 5명의 사람은 식사한 후 보트를 탔었습니다. 탕모는 매니저 외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럼 그들이 탕모와 같이 있게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탕모는 수영을 잘하는데 어떻게 물에 빠지자마자 사라졌을까요? 수년간 탕모와 함께 일하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매니저 크라틱은 왜 사건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사라졌을까요? 이에 탕모의 친구들은 게시글을 올려 사실을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탕모가 타인에게 참변을 당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했습니다. 탕모의 어머니는 한 뮤직비디오가 담긴 CD를 받았는데 안에는 사람이 익사한 장면이 있으며 글씨체가 난잡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본인을 협박하는 것으로 여기고 바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믿을 만한 친구로부터 딸이 간 모임이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사실 뒷거래를 하던 모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탕모의 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은 탕모가 그런 거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만약 그런 모임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많은 빚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에 어머니는 딸이 아주 큰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트에 재벌 몇 명이 있었기에 탕모가 보트에 탑승한 후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심하게 거부하여 1명 혹은 여러 명의 재벌들이 불만을 표해 보트 안에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이상한 상처가 있었는데 폰은 기자가 본인의 멍자국을 촬영한 걸 보고
기자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탕모를 찾다 다치게 된 것이라고 똑같이 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트에서 신체 접촉을 하여 다치게 된 거고 탕모가 숨지게 되자 그녀를 강안으로 던진 거며 그녀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범인을 두려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같이 거짓말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다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초 차오프라야강 CCTV 영상이 유출됐는데 그 당시 장면이 찍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대한 화질은 아주 흐렸습니다. 어렴풋이 운행 중인 보트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물에 빠지는 속도와 거리로 볼 때 외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으로 볼 때 배 위에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있었습니다. 배 밑바닥의 물속에는 누군가가 물에 떠있는 하얀 물건을 잡으려고 했지만 한 남자가 그 물건을 옮겼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찍은 영상에서도 배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전부 모호하여 경찰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며 이미 몇십 개의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하나의 루머가 있었는데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뒷거래 관련 루머인데 배에 탑승한 재벌들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숨겨진 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니저는 50만 바트, 하나로 약 1870만 원을 받아 탕모를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보트에 탑승한 사람들은 탕모가 거래에 동의하면 그녀를 호텔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거절하면 그들은 거물의 지시에 따라 그녀를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루머는 매니저의 채팅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녀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보트에 총 5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매니저 크라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이후 승용차를 탑승하여 탕모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차를 운전한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크라틱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차 뒤에는 흰색 차가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듣기로 운전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두 사람이 탕모의 집에 도착한 후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탕모의 집에서 나와 흰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잠시 후 매니저도 나왔는데 그녀는 경비원에게 누구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후 크라틱은 경찰에게 얘기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로버트라는 남자와 같이 거리에서 산책했고 흰색 차를 타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한 동안에도 탕모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탕모 어머니가 매니저에게 왜 그랬는지를 질문하자 매니저는 아줌마와 잘 모르는 사이다. 전화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아줌마가 이미 주무실 것 같았고 또 다이빙을 할 줄 몰라 도움이 안 됐을 것이다. 는 이유를 댔습니다. 탕모가 위험에 빠졌을 때 매니저가 생각해낸 변명은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물속으로 뛰어내려 그녀를 구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그녀는 본인이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답했는데 사실 그녀의 SNS에는 딸과 함께 다이빙하는 영상이 올려져 있었고 물속에서 눈을 뜨고 촬영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탕모의 휴대폰도 그녀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건 이후 가사 도우미에게 넘겨졌고 도우미가 핸드폰을 탕모의 어머니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당시 탕모의 팬들은 그녀의 SNS 계정을 유심히 살펴보며 탕모가 갑자기 나타나 본인이 안전하다는 게시글을 올리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한 게시글은 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7개의 글이 없어졌습니다. 총 2,000개가 넘는 게시글이 있어 어떤 내용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핸드폰의 비밀번호는 매니저만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계속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아니다. 탕모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했지만 매번 잠금 해제를 하고 나면 잊어버려 사실 기억해두지 않았다 라고 하며 게시글을 삭제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또 사람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또 자신의 친구에게 불행이 생기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매니저의 입장에서 보면 아티스트가 숨지게 되면 그녀는 직업을 잃게 되고 돈 버는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매니저의 진술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생방송 중 진행자는 그녀에게 탕모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만약 당신이 강물에 빠지게 되면 탕모는 무조건 강가에서 당신이 보일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구하기 위해 강 안으로 뛰어들어갈 겁니다. 어쨌건 집으로 돌아가 편히 자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상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친했었는데 탕모는 심지어 매니저에게 본인의 옷까지 선물해 줬었습니다. 매니저가 SNS에 올린 사진 속에서 입고 있는 옷들은 거의 탕모가 입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착용한 선글라스는 사건 당일 탕모가 착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매니저는 탕모에게서 많은 걸 얻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 그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는데 그녀는 그녀가 가장 친했던 친구의 남편과 몰래 딸을 낳았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딸과 힘들게 살게 됐는데 탕모가 그 어린아이를 입양하여 6년 동안 친자식처럼 보살펴줬습니다. 심지어 보험에 가입하여 수익자를 그녀의 입양된 딸로 정했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입양된 딸은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사실 크라틱이 받게 될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크라틱이 사람을 해치는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탕모의 매니저가 탕모와 함께 지내며 상대방이 고생하는 건 보이지 않고 돈 버는 것만 지켜보다 질투하게 되어 결국 보험 사기를 쳐 단번에 돈을 벌려고 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탕모가 모르는 사람을 불러 파티를 하며 심야에 짜오프라야강 위에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녀는 네티즌들의 추측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사건 당시 그녀의 수상한 행동과 거짓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고 발생한 시간을 숨기려고 했는데 아주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체 사진이 저녁 9시 56분에 찍었고 매니저의 개인 사진은 저녁 10시 6분에 찍어 사고 발생 시간이 저녁 10시 40분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매니저의 말대로라면 탕모가 사고당한 시간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는데 바로 사진 뒤에 있는 다리의 불빛이 켜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다리의 소등 시간은 저녁 9시였습니다. 일부 자동차의 블랙박스에도 9시가 넘었을 때 다리의 조명이 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사진의 촬영 시간이 수정됐다는 건데 만약 사진에 나온 시간이라면 다리의 조명은 꺼져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이 제공한 사진은 전부 저녁 9시 전에 찍은 겁니다. 매니저는 일부러 시간을 변경하여 저녁 10시쯤 탕모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탕모는 저녁 10시 전에 이미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보트에 탑승한 5명은 오랜 시간을 이용하여 현장을 처리했으며 또 일부러 화장실을 훼손하고 자파를 뒀습니다. 그들이 모든 준비를 다 했을 때 이미 1시간이 넘었는데 그때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탕모는 이미 숨진 지 오래됐습니다. 5명의 변명은 점점 더 모순이 많아졌습니다. 모두가 탕모를 위해 정의를 구하고 있을 때 탕모의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녀는 한 토크쇼에서 사건에 관련된 부유한 사업가 포를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포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탕모처럼 저를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를 100%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때 탕모의 어머니는 심지어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으로 딸의 사건을 조사하는 걸 포기하게 됐을까요? 물론 돈이었습니다. 재벌이었던 포는 3천만 바트, 하나로 약 11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장례 비용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그녀와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결백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급하게 지불했을까요? 설마 그들은 돈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 것일까요? 어쨌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한 어머니는 불과 며칠 만에 상대방의 사과를 받고 심지어 포와 포옹까지 했습니다. 탕모의 어머니는 딸이 살아있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계산했는데 연봉이 100만 바트, 약 3,740만 원 정도가 되어 30년간 3천만 바트를 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인터뷰의 진행자는 그녀에게 사회로부터 비난받을 건데 두렵지 않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몰아듣는다 해도 사람들은 우선 매니저를 비난할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이 이미 마무리됐으니 더 이상의 조사할 필요가 없고 장례식만 치르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은 탕모 어머니의 행동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실을 조사하는 걸 포기한다면 탕모의 억울함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고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있어야 합니다. 탕모 어머니의 발언에 사람들은 상심해하며 점점 사건 조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도 SNS를 통해 어머니를 자랑하기 시작하며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며 탕모의 엄마를 풍자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3천만 바트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두진 않을 겁니다.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욕설과 비난에 탕모의 어머니는 나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런 글을 읽지도 않아요. 라고 답하며 저는 매일 앱에서 노래를 불러 우승까지 했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탕모가 3살 때 그녀의 부모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냥 아주 가끔씩 탕모를 보러 갔습니다. 탕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33살이 되고서야 새 가족이 모인 사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탕모는 어머니와 다시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지낸 2년의 시간은 30년이 넘는 공백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탕모는 어머니와 같이 있는 걸 좋아했지만 어머니는 딸의 재산을 더욱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탕모의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계속 퍼지게 됐는데 태국 국무총리의 주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총리는 경찰을 도촉하여 최대한 빨리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여 국민의 우려에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사건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탕모 사건에 관련된 77명의 진술과 총 60개의 CCTV 영상을 수집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보트를 운전한 로버트는 본인이 보트 운전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그는 배를 운전하는 걸 연습했는데 보트가 불안정해 탕모는 물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건 당일에 술을 마셨는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와인병과 와인잔 등 증거물을 폐기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그는 다른 몇몇의 사람들과 협상하여 현장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탕모의 어머니는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되자 말을 돌리며 3천만 바트가 단지 그녀의 심리적 기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숨진 원인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며 법의학 의사에게 재검을 요청하고 화장 시간을 무기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탕모의 법의학 검사 결과가 나오면 딸이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다쳤던 건지 확인하여 딸이 사고인지 타인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2022년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탕모의 장례식은 태국 방콕의 한 교회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친구들과 팬들은 그녀의 장례식장에 모여 그녀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탕모의 남자친구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반지까지 준비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오후 태국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탕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탕모는 본인의 부주의로 물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계획하여 그녀를 해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보트에 탑승한 사람의 과실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경찰은 탕모와 같이 보트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과실치사, 탈죄방조, 은폐, 증거인멸, 허위증언 등으로 기소했지만 그들은 전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2023년 5월 10일 태국 스타 탕모의 익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발표되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 로버트는 징역 2년 9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만 4천 바트, 하나로 약 24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 피고인 포는 징역 2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만 4천 바트, 하나로 약 202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게 탕모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피고인 두 사람과 손을 잡고 법정을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탕모의 어머니는 보트의 주인과 또 탕모와 같이 보트에 탑승한 사람 중 남자 재벌을 용서하고 그들로부터 보상금 3천만 바트, 하나로 약 11억 원을 받았었습니다. 탕모의 어머니는 보트 주인을 용서하는 건 돈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며 보트 주인이 사건 이후에 그녀에게 자주 전화하여 안부를 전하고 사과하여 그녀를 감동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탕모의 어머니가 돈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된 건지는 그녀만 알고 있을 겁니다. 사건 판결에 대해 탕모의 어머니는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그녀는 피고인 2명이 자신의 아들 같은 존재라며 항상 그녀를 잘 보살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2명도 탕모의 어머니가 그들을 용서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탕모의 어머니를 계속 돌볼 거라고 했습니다. 팬들과 네티즌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탕모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냥 어이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태국 북동부 나콘라 차시마에서 벌어졌습니다. 나콘라 차시마는 태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지역으로 수도 방콕에서 2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2023년 11월 왕남교연 1번 마을에서는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의 이름은 차투롱 쑥쑥으로 29살의 장애인 운동선수였고 신부는 깐차노 파춘추액 44살의 미용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15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많은 친척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신랑 신부는 아주 행복해 보였는데 이 아름다운 결혼식에 끔찍한 비극이 닥칠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태국의 끔찍한 결혼식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아침 왕남교연 1번 마을에서 신랑 차투롱은 화려한 결혼 행렬을 이끌고 신부 깐차노를 데려왔습니다. 신부맞이 행사가 끝나고 현지 관습에 따라 신랑 신부를 위한 축복기도 의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은 오후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축복 속에 결혼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3년의 동거 생활 끝에 드디어 결혼에 골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밤이 되자 만찬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현지 특산 음식을 즐기며 웃고 떠들며 두 사람의 결혼식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신랑과 신부가 다투게 됐는데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신랑은 침울한 표정으로 혼자 식탁에 앉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손님은 신랑 차투롱이 불안해 보이는 것을 눈치챘지만 대부분 손님은 신랑이 너무 기뻐 술에 취해 감정 기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신랑 신부가 다툼을 끝낸 이후 사람들은 다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 밤 11시 30분이 되자 신랑 차투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그의 이상한 행동에 주목하게 되어 순간 파티는 침묵에 빠지게 되어 몇몇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손님은 신부 깐차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리를 비웠던 신랑 차투롱이 다시 파티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투롱이 나타나자 손님들의 웅성거림은 멈추고 모두 그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때 차투롱은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꺼냈는데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투롱은 신부를 향해 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사격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더니 20초 동안 그는 12번의 사격을 하여 신부와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악마의 소굴로 변했고 비명과 살려달라는 소리와 함께 손님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차투롱은 자신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대고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했던 결혼식은 신랑의 순간적인 결정으로 끔찍한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신랑이 쓰러지자 몇몇 손님들은 진정을 되찾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수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역시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렸던 마당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뒤집혀 있었고 깨진 물건과 깨진 맥주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가운데 누워있는 이미 숨진 5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몇몇 손님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몸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 손님의 옷에는 튄 붉은 자국이 있었는데 공포에 질린 그는 그냥 떨고만 있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비극적인 범인은 바로 신랑 차투롱이었고 현장에 있는 5명의 피해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그였는데 그는 아주 차분하게 본인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는 44살의 신부 깐차노, 62살의 신부 어머니, 38살의 신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무고한 그들은 여러 번 사격되어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2명의 손님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들은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차투롱이 신부를 저격하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본인들도 사격되었습니다. 50세의 손님은 현장에서 바로 숨지게 되었고 28살의 손님은 왼쪽 허리가 사격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직경이 9mm가 되는 탄피 13개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탄피는 신랑 차투롱이 소유하고 있던 무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사람들 속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폭탄을 숨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현장 감식을 마친 후 경찰은 신랑 차투롱과 신부 깐차노의 신원, 배경, 과거 경험을 조사하여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차투롱은 29살의 전직 해병대원으로 춘부리 해군기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그는 군 복무 중 안타깝게도 기차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되어 결국 군 복무를 그만두고 사랑하는 해군 생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인생에 큰 시련을 겪었지만 차투롱은 좌절하지 않고 산림관리원으로 일하며 자연 환경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하며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해군 복무 경험으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온 그는 장애인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그는 장애인에서 장애인 운동선수로 변신했고 장애를 극복하여 수영과 양궁 두 분야에서 재능을 보였고 여러 대회에 참가하여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제11회 동남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차투롱은 태국 대표로 수영과 양궁 두 종목에 출전하여 결국 수영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됐으며 또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차투롱은 2023년 12월 태국 난코란 차시마에서 열리는 또 다른 국제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도 출전할 계획이었습니다. 대회는 결혼식 일주일 후에 열리는데 모두가 그가 다시 한번 경기장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모든 건 산산조각 났습니다. 신부 깐차노는 44살의 미용사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 2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삶에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깐차노는 차투롱보다 15살이 많았지만 나이는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용사 일을 하여 평상시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실제 나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젊어 보였고 차투롱과 함께 있을 때 두 사람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결혼 전 깐차노와 차투롱은 이미 3년간 동거였습니다. 그녀는 차투롱과 사귀는 동안 종종 두 아이를 데리고 전 남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했는데 차투롱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깐차노는 아름다운 외모와 부드러운 성격으로 항상 다른 남성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할 때마다 차투롱은 질투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됐고 계속 투정하였습니다. 매번 깐차노가 전 남편의 집을 방문하기만 하면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깐차노는 남자친구가 본인을 너무 사랑하여 소유욕으로 질투하는 걸로 생각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깐차노는 차투롱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이고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을 방문하는 것이 단지 아이들을 위한 거지 과거 감정에 대한 회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차투롱과 동거하는 동안 항상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아주 진지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한 결혼 생활로 그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의 동거 생활 동안 깐차노는 차투롱에게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대했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깐차노가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두 사람의 주변 친척과 친구들을 조사했습니다. 차투롱의 친구 A씨는 차투롱이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사실 그는 겉으로 보기와 달리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열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깐차노의 나이 차이, 인생 경험의 차이, 그리고 자신의 장애 때문에 본인이 다른 건강한 남자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깐차노는 그를 끊임없이 감싸놨지만 차투롱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대신 오히려 그의 열등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깐차노가 부드럽고 자신감 넘치게 행동할수록 차투롱은 그녀의 매력이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는 깐차노가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면 언제든지 자신을 떠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깐차노가 전 남편의 집을 방문할 때 차투롱은 그녀가 아이들을 핑계 삼아 전 남편과 데이트하는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차투롱은 본인이 깐차노의 마음속에서 전 남편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고 깐차노가 결국 자신을 버리고 전 남편과 다시 합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깐차노의 전 남편은 그녀와 어떠한 불륜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깐차노를 만났을 뿐이며 깐차노가 차투롱을 배신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친구 A씨의 진술과 함께 심리학자는 차투롱의 열등감과 질투심이 결혼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의 문제는 외부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기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심리학자는 또한 만약 깐차노가 차투롱의 내면적 갈등을 파악하여 깊이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했으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현장에 있었던 B씨가 이 끔찍한 결혼식이 발생하게 된 새로운 이유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결혼식 만찬 중에 차투롱과 깐차노가 다투게 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리를 낮췄지만 싸움이 커지며 소리도 함께 커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당시 B씨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어렴풋이 듣게 되었습니다. B씨는 당시 차투롱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매우 화가 난 상태였고 깐차노는 차분한 표정과 단호한 눈빛으로 차투롱과 맞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소란이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받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결혼식의 분위기를 망가뜨리기 싫어 다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B씨는 두 사람의 다툼에서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듣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당시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추측했습니다. 차투롱은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깐차노에게 혼인 예물의 일부를 사용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깐차노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결혼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깐차노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고 차투롱은 예상치 못한 거절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깐차노가 미래에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귈 것이라고 확신했고 혼자 술을 마시며 깐차노가 바람을 피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일들을 떠올리며 자기 생각을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차투롱의 열등감과 질투심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깐차노와의 다툼으로 결국 그를 폭발하게 했습니다. 그는 생각할수록 분노했지만 결혼식장에서 체면 때문에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분노는 계속 차올라 몸을 갉아먹었고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승용차로 가서 사격 도구를 가져온 후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사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투롱이 범행에 사용한 무기와 탄약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군복무 경험이 있었고 제대 후에도 사격을 즐겼기 때문에 항상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차투롱은 사격할 때 주저하지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연이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는 신부 깐차노 그리고 신부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향해 사격했을 뿐만 아니라 2명의 무고한 손님 중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는 스스로를 사격하여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이루어졌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근처에 사는 70세의 이웃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폭죽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사격 소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투롱의 결단력과 행동력은 아주 깔끔했는데 사람들은 그의 정신 상태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차투롱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며 그가 정신질환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는 일련의 과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만 알 수 있지만 현재로서 그는 이미 고인이 되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신부 깐차노와 그녀의 여동생, 어머니는 가족들이 인수하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신랑 차투롱은 고향 삐마이현의 사찰로 옮겨졌고 다른 피해 손님도 가족들이 인수하여 같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지만 신랑 차투롱은 술에 취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끔찍한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자신을 포함한 소중한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기쁨이 슬픔으로 뒤바뀐 이 비극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기며 가슴 아픈 교훈을 새삼 일깨워 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